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세무용어 해설 특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 아우르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에서 등장하는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딱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화용역의 가액의 10%로 매기는 세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중에서도 이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중적이고도 많이 낸 세금이라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확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아니면은 일단 결제를 했을 때 그게 면세가 아닌 이상에서야 모두 과세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물세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은 A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원재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공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이에요.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500원에 내가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제조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로 얻은 가치는 500에서 100을 차감을 한 40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400에 대해서 10%를 곱해서 40만 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어떠한 가공을 통해서 혹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부가가치가 얻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매기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인지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화뿐만 아니라 그 용역에 대해서도 이게 유상으로 혹은 무상으로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이는 과세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 쇼핑하는 혹은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이 부가가치 10%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고 하면은 이는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서 상관하지 않는 건데, 이게 만약에 용역의 무상 공급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컴퓨터 수리라고 해봐요. 내가 어떤 분한테 컴퓨터 수리를 공짜로 해드렸어요. 근데 컴퓨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용역으로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진 신고하지 않은 이상에서야 이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무상공급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포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면세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 과세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고, 면세라고 열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부가세가 안 붙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면세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물이라든지 혹은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용역 등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세로 해가지고 10% 부담이 덜하게끔 국가에서 약간의 혜택을 드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면세가 제외되는 거고 용역의 무상 공급도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A라는 사업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빵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빵을 팔았는데 550원어치의 빵을 팔고 대금을 받았어요. 당연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이 550원이 이 사업자의 모든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550원 중에서도 500원은 본인의 수입이기는 하지만은 이 나머지 50은 부가가치세로서 국가에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인 거예요. 본인의 수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열거해 놓기로는 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50원 본인 호주머니에 나와가지고 부담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땅을 팔면서 550원, 이 중에서도 50원은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 여기는 최종 소비자인 거죠. 최종 소비자인 이 국민이 원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는 거고, 이를 원천 징수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약간 다르죠. 최종 소비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를 달인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물세이기도 하지만은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중에서도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 왕초보 회계 원리 중에서도 회계 연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영 성과라든지 재무 상태표를 뭐 한 장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저희 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여기 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세법에 의해서 국세 과세 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을 폐업할 때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기간을 1년 중에서도 상반기 중에서도 앞선 3개월 이와 같이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과 같이 4기간에 나누어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1회계 연도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기라 하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자를 말하는 거고, 2기라고 하면은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0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6개월치로 나누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법인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선 6개월 1기 중에서도 1, 2, 3월 달에 1기 예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의 3개월을 1기 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2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기 6개월을 통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앞선 3개월을 2기 예정, 그리고 그 이후의 3개월을 2기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3개월을 기준으로 1기, 2기로 나누고, 6개월을 기준으로 1기, 2기로 나누고, 3개월을 기준으로 예정, 확정 순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린 회계기간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서 구분을 해준다는 게 약간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과세기간,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가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왜 붙는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는 아니고, 일단은 과세 대상은 무엇인지, 어떠한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건지, 누가 신고하는 건지, 그리고 과세 기간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건지, 그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보도록 해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대학생이 아닌 그 이후에 직장인 분이라고 하면은 이 개념 혹은 뭐 단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급여를 받으실 때 세전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후 금액으로 받으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200만 원만큼 급여를 받기로 이와 같이 체결을 했는데 막상 내 통장으로 찍히는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세전 금액이고
진짜 돈으로 받는 거는 세후 금액인 180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차액인 20만 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4대 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세금으로서 근로자 대신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 주는 걸 우리 예수금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근로자라고 표현을 해 봅시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무슨 말이죠? 직접 납부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근로자 각자가 본인의 급여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금액으로 통장으로 받을 뿐이에요. 자신의 세금,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래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상 소득이라고 하면은 급여겠죠. 급여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게 문맥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즉 급여를 지급하는 누구죠? 회사인 거죠. 회사가 소득자로부터,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원천징수 의무자 표현 그만하고 회사라고 하고 소득자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근로자라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쵸? 근로자 각자가 본인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즉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게 납부하는 제도를 우리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일단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상사라고 표현을 합시다. 어떤 상사예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우리가 200만 원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만 원으로 지급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20은 무엇이냐? 우리가 근로자는 각각의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본인이 대신해서 신고하고 납부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원래 200을 줘야 되는 건데 20을 원천징수해서 대신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개념이 약간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수강생들 중에서는 직장인 분들도 여럿 있으시고 급여 받으시고 연말정산한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거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였죠? 회사였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요. 소득을 지급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급하죠? 급여의 소득자인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죠. 그러면은 근로자는 이 200만 원 세전금액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차감을 한 180만 원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하는데 20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꿀꺽하느냐? 본인이 자산을 두느냐? 아니죠. 예수금으로서 본인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 주는 거예요. 20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소득을 지급하되 세전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에 세금을 제외를 한 나머지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서 이 원천징수에 대한 절차가 마감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절차가 마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급여 받으실 때 이거 세금 냈다고 해가지고 연말정산 안 하나요? 연말정산 해야지만 그 기간에 대한 정산이 끝나는 것이겠죠. 일단은 그거는 그 세 번째 파트인 연말정산에서 보도록 하는 거고, 일단은 원천징수라는 그 개념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세금 계산하고 납부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닐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근로자 각자가 세법 회계를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월 말 신고하고 납부하기로는 좀 행정적인 낭비가 있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주는 거고,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 국세청을 말하는 건데, 재정 수입의 조기 확보.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소득세 1년치에 대한 소득을 내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듯이, 법인세도 1년치에 대한 소득을 3월 달에 정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듯이, 이 근로자도 1년간 발생한 총 급여액에 대해 가지고 2월 달에 정산하고 한꺼번에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월 급여를 받았을 때 수입이 발생한 건 맞으니까 그와 관련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라고 하면서 수입을 조기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속셈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 입장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 자료를 파악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근로자 각자마다 1년간에 발생한 총 급여가 얼마인지 월 단위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근로자를 위해서든 혹은 재정 수입의 조기 확보이든 혹은 근로자의 수입 파악에 가장 유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게 무슨 말이죠? 급여죠. 가장 대표적으로 급여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상관없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내가 대상 소득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서 급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하는 거 사실 다양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소득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7가지 소득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지급했을 때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당 소득을 받는 주주라든지 그분들 대신에 내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대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주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범위들로 대상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소득이 있겠지만은 저희 전산세무 2급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그 연말정산 정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 많기는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근로자분들, 이분들 1년치에 대한 총소득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것을 원천징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원천징수 시기 한번 보실게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여러분들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세금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200 받고서 맞다, 우리 원천징수세액은 20만 원이니까 다시 돌려줄래? 라고 하면서 요구하진 않잖아요. 애시당초에 세전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후 금액인 180만 원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한과 동시에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후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단에 제가 특례사항으로서 1월부터 11월까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그 다음에 10월분에 대해서는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사항으로는 약간 오버한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PPT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전산세무 2급에서 배우실 내용이니까 아직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원천징수 대상 중에서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정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다른 소득도 많지만은 근로소득자가 이 소득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뭐 소득세, 개인 사업자가 내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내는 법인세 같은 경우 1년치에 대한 소득을 다음 연도 3월이나 혹은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아니지만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1년치 총 급여액이 확정이 났을 때 그 다음 연도 한 2월 달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월별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 징수를 하고 신고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연중에 원천 징수한 세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이거 기납부한 세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1월부터 12월 동안 12번 동안 세금을 냈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 원천징수한 소득세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급여를 받으면서 12번에 걸쳐서 납부한 세금이 총 합쳐보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 3월 달에 여러분들 총 급여액이 확정이 났으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그 원천징수한 그 소득세가 정확한 세금이 아니에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가지고 간이로 세액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그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6%에서 45%에 해당하는 그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누진세율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월별로 세금을 계산한 것보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한 세금이 기중에 납부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연도 3월 달에 이 누진세율 6%에서 45%의 세율로 제대로 계산을 해요. 그렇게 적용한 소득세가 지금 150만 원인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총 급여를 1년치를 딱 따져서 보니까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기중에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보니까 우리 연말정산 하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 나 세금 토해냈어. 아니면 환급 받았어. 이런 표현 쓰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15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100만 원을 미리 납부했으니까 그 나머지 가액 5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토해내면 된다.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적공제 제도라는 거죠. 부가가치세이든 아니면은 법인세이든 그쪽에서는 인적공제 제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근로자인데 내 배우자, 부양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부양 가족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이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적공제 제도를 해주느냐?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하고는 다르게 이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대한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근로자의 수입이 있을 수 있겠고 지출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출된 거 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부양한 그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정산도 우리가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인적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사실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자, 배당 또 어떤 거 있었죠? 이자, 그 다음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와 같은 6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A라는 근로자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고 배당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말정산에는 이자 배당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종합과세로서 이 근로자가 따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라는 뜻은 이 6가지 사항을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게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연말정산에서 그쳤겠죠. 근데 그
근로자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도 있다고 하면은 기간을 단위로 종류에 상관없이 이자 배당도 합산을 해가지고 과세해야 된다는 게 저희 소득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근로소득자이지만은 배당을 받았다, 혹은 뭐 사업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은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해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류과세, 분리과세인데 여기서 분리과세까지는 가보지 않을게요. 분류과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6가지 사항으로서 이자 어떤 거였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사실 소득세에서 열거하는 소득은 이 6가지 이외에 양도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2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구분해서 지금에야 말씀을 해드리느냐? 왜냐면은 이 퇴직과 양도의 경우에는 이 소득이 발생했을지라도 종합소득세라든지 연말정산에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류과세로 종결한다는 거죠. 분류라는 말에서 단어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그 말은 즉슨 종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만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거고, 퇴직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이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생애에서 몇 번밖에 발생을 안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어쩌다가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취득한 건물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양도소득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약간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걸리는 것들,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6가지 소득과 합산해 버리면은 과세 표준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별도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 그렇죠.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2010년에 취득한 걸 2022년에 우리가 판매를 해가지고 12년치에 대한 소득을 저희가 지금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세금 소득까지 합산을 하면은 그 부담이 얼마나 급증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고자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이 분류과세로서 종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원천세, 그 다음에 연말정산 이 3가지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아실 만한 것, 그리고 뭐 아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의 경우에는 뭐 회계 쪽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세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신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 소득세, 법인세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나마 최소한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혹시라도 이패스 코리아 강의를 수강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는 저를 수강하시게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강의를 수강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교수님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대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